저는 6년 전 40년을 함께 한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로 혼자 생활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가끔 오는 전화가 전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공원을 걷다가 다시 적막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옆에서 함께 잠들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잠들기도 했고 가끔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된다며 그들의 걱정을 애써 피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다니지 않던 복지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계속 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에 가보세요. 같은 나이대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을 반쯤은 귀찮은 마음으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로비에 서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마침 댄스 교실로 가는 어르신들이 보였습니다. 왠지 그들을 따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춤을 좋아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일까요? 댄스 교실에 들어서자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 윤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는 저보다 7살 어린 65세였고 저와 비슷하게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춤을 정말 우아하게 추었고 늘 밝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같은 수업을 듣는 사이였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가끔 춤 동작을 알려주고 받는 정도였죠. 하지만 점차 우리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복지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숙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을 3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잃었고 두 자녀는 모두 해외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와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 이번 주말에 국립공원에 단체 소풍이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그녀의 제안으로 우리는 복지관 밖에서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소풍, 영화관, 근처 등산로.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6개월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숙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숙 씨, 다음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자주 가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우리는 천천히 산책하며 서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숙 씨를 만난 후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어요. 오늘은 정숙 씨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표정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제 고백에 정숙 씨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영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설레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고 1년간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 자식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제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결혼하시는 게 맞으세요?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활기차게 변했는지 보고 나서야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와 함께 간단한 예식을 올렸습니다. 그날 정숙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 신부가 된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가슴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정숙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오랫동안 적막했던 집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옆에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행복했던 새 출발, 그러나 재혼 초기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을 함께 먹고 텅 빈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으니까요. 결혼 후 6개월 동안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모든 것이 신선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정숙 씨가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말에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문화센터에서 함께 취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내가 특별히 준비한 요리가 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정숙 씨는 항상 저를 위해 뭔가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차려주는 그녀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아들이 귓속말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정숙 어머니 만나길 정말 잘하셨네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정숙 씨와의 재혼 후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매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부부관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상태였죠. 처음에는 가끔씩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날, 저는 정숙 씨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 와인을 마시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 몸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정숙 씨는 따뜻하게 저를 위로했지만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아내도 제대로 못 만족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상황이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정숙 씨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나이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라고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점점 더 아내와의 친밀한 시간을 피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색한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아 볼까도 생각했지만 고혈압이 있어 의사가 주의를 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정기 검진에서 의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님, 혈압 관리가 중요합니다.
혹시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실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 그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원에 가서 솔직하게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로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의 젊은 의사에게 제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래서 차마 병원에 가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있었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유심히 봤지만 확실한 해결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숙 씨도 변화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힘든 일 있어요? 왠지 예전보다 말이 없어진 것 같아서요. 저는 그저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얼버무렸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고 때로는 정숙 씨가 나 같은 늙은이와 재혼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경로당에서 같은 또래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계속 바둑을 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중을 못하는 저를 보며 함께 바둑을 두던 박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저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박 씨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무슨 고민 있으면 말해봐. 우리가 다 이 나이에 안 겪어본 게 어디 있겠어? 바둑을 마치고 경로당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둘이서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정치 이야기 등 별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박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도 혹시 그런 문제 있니?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얼버무리려 했지만 이런 고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터라 결국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사실 그게 요즘 내 최대 고민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제 말을 들은 박 씨는 오히려 활짝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에이, 그런 거로 고민하고 있었어? 그거야말로 우리 나이에 다들 겪는 일인데. 나도 그랬었지. 그러더니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나도 그랬었는데 약 먹기는 좀 그래서 민간요법을 찾아봤지. 내가 아는 한의사가 특별히 지어준 한약이 있어.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 효과 확실해. 그는 자신이 복용한 특별한 한약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비아그라보다 몸에도 좋고 효과도 훨씬 뛰어나다고 자랑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이 한약을 먹고 다시 20살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죠. 특히 그 한약은 한의사가 비밀리에 처방해준다면서 일반적인 한약방에서는 구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말이야, 우리나라 한의학의 비법이 담겨 있는 거야. 젊은 의사들은 이런 처방 자체를 모르지. 옛날 노의사들만 아는 비방이라고.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 한약을 먹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은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며 자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그런 걸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그의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건강에는 관심이 많았고 한약을 좋아했던 저는 그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무엇보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 봤다며 정말 효과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좋아? 부작용 같은 건 없고? 제 질문에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없어. 병원 약처럼 부작용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 자연에서 나온 성분들이라 건강에도 오히려 좋아. 내가 먹은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 박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박 씨가 소개해준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경로당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오래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의원이었습니다. 간판도 낡고 실내도 오래된 느낌이었지만 벽에 걸린 여러 증서들은 이곳이 제법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의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의 소개로 왔다고 하자 노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박 선생 소개로 오셨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 한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특별한 한약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처방은 제가 50년 동안 연구한 비방입니다. 젊은 한의사들은 이런 처방을 모르지요. 효과는 확실합니다만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한의사는 작은 봉투에 갈색 분말을 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에 타서 한 번에 마셔야 하며 최소 3시간 이상 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복용 후 적어도 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효과가 좋다고 했죠. 이건 제가 믿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가 이 한약의 특별함을 더욱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값으로 제법 큰 금액을 지불했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동창회에 간 사이 한의사가 일러준 대로 약을 물에 넣고 오랫동안 달였습니다. 냄새가 진해서 창문을 열어두었는데도 집안에 강한 한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3시간이 넘게 달인 후 진한 갈색의 액체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은 정말 쓰고 독했습니다. 그래도 약은 쓸수록 효과가 좋다는 옛말을 떠올리며 한 사발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죠. 약을 마시고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열감이 몸 전체에 퍼졌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가 말했던 것처럼 몸이 활력을 찾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감은 더 강해졌고 이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의 글자가 약간 흐릿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이 피로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시야가 이상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심호흡을 해보았지만 두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손과 발이 저릿저릿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불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마치 술을 많이 마신 사람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도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경고 신호를 느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정도는 약의 효과가 강해서 그런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보면서 증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마치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등과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메스꺼움이 밀려와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토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보통 상황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몰래 약을 달여 마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방 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7시 3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지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일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에 전화를 걸까 했지만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 상황. 밤 8시경 아내가 귀가했을 때 저는 소파에서 반쯤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으며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아내는 급히 제 옆으로 달려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체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저는 겨우 입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나 한약을 먹었어. 한약이요? 무슨 한약을요? 어디서 지어온 거예요? 아내의 다급한 질문에 저는 더듬거리며 박 씨가 소개해준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준 한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주방에 가서 냄비와 냉장고에 있는 남은 약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왜 이런 걸 몰래 드신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약을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약간의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어요. 119에 전화할게요.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 상황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부끄러움과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다시 한번 가슴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고 저는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제는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서둘러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얼굴이 붉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어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데 오늘 어떤 한약을 마셨다고 해요. 그녀는 저희 주소와 상세한 위치를 알려주었고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혈압을 재고 다른 한 명은 산소 포화도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20만 120으로 매우 높습니다. 맥박도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제 얼굴에 씌웠습니다. 다른 구급대원은 아내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어떤 한약을 드셨는지 아세요? 혹시 그 한약 성분을 알 수 있을까요? 아내는 냉장고에서 남은 한약을 꺼내 구급대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남편이 마신 한약입니다. 자세한 성분은 모르겠어요. 남편이 박 씨라는 친구 소개로 어떤 한의원에서 가져온 거라고 해요. 구급대원들은 저를 들것에 눕히고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아내도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 구급대원이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한 약물입니다.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저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는 저에게 안심시키는 말을 계속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결국 저는 7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간과 신장 기능도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병실에서 아내와 둘이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수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그냥 당신을 위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었어.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만 더 늦었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당신을 잃을 뻔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남편이에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 나이에 그런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부로서 함께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저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빠졌고, 결과적으로 아내에게도 큰 상처와 걱정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자식들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왔고 멀리 부산에 있는 딸도 휴가를 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위험한 약을 드셨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지. 아들의 말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고민이 결국 그들에게 더 큰 걱정을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한약의 영향은 점차 사라졌고 간과 신장 기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갔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조금 약해진 상태이니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약물은 절대 다시 복용하지 마세요.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는 저희 부부를 따로 상담실로 불러 진지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성기능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김 선생님처럼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사는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도 있고 안전한 치료법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의사는 또한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전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성기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간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기대와 한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부끄러움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것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체력과 기능이 젊은 시절과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위험한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전에 부부가 함께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 사건 이후로 3년이 지난 지금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한 황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노래방의 은은한 조명 아래 48세 미소의 손이 53세 정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비스로 시작된 마사지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 시원해요. 정호는 오랜만에 느끼는 여성의 따뜻한 손길에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소 역시 평소와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많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미소가 정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정호가 천천히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정호 53세. 3년 전 2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 살게 된 그는 매일 같은 패턴의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씻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아침을 때우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것이 전부였죠. 중소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정호는 성실하고 묵묵한 성격이었습니다. 동료들과도 업무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퇴근 후에는 집에 돌아와 혼자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정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움이 좋았지만 이제는 이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워졌어요. 특히 주말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할 일도 만날 사람도 없는 긴 시간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그런 정호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후배인 이재수가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형, 오늘 시간 되세요? 회사 사람들이랑 간단히 한잔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집에 가서 쉬려고. 형, 이혼하고 3년인데 이러면 안 되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재수의 끈질긴 설득에 정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재수는 정호를 이끌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정호는 당연히 호프집이나 카페로 갈 줄 알았는데 재수가 멈춘 곳은 의외의 장소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노래방이에요, 형. 요즘 스트레스 풀기엔 노래가 최고거든요.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노래방 입구 앞에서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전에도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재수야, 나는 노래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형. 그냥 분위기만 즐기면 되니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재수는 정호의 팔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 그리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정호에게는 낯선 세계였어요.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이요. 그런데 오늘 도움이 가능한가요? 재수의 말에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움이라니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네, 가능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카운터 직원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2명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예요. 두 번째 여성이 정호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박미소 48세. 단정한 외모와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정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 미소 씨예요. 오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 안녕하세요. 정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 미소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편하게 계세요. 처음이신가 봐요? 네. 이런 곳은 처음이라.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방에 들어가자 미소는 자연스럽게 정호 옆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몸이 굳어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첫 곡 뭐로 할까요? 제가 골라드릴까요? 아, 저는 잘 몰라서. 미소는 리모컨을 들고 노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호의 팔에 팔짱을 끼웠어요. 요즘 인기 있는 노래보다는 옛날 노래가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정호는 미소의 팔이 자신의 팔에 닿아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녀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이 노래 어때요? 조용필 선배님 노래인데 같이 불러드릴게요. 음악이 시작되자 미소는 마이크를 정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닿았는데 정호는 그녀의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외로 나쁘지 않았어요. 미소는 옆에서 화음을 넣어주며 자연스럽게 어깨를 기댔습니다. 와,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아니에요, 부끄럽네요. 한편 재수는 자신의 파트너와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미소는 정호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너무 굳어 있어요.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나 봐요. 아, 괜찮습니다. 서비스예요. 손님들 다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안마해 드릴게요. 정호는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어색해했지만 미소의 손길이 은근히 시원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호는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술을 따라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거든요.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런 일밖에 못해요. 미소의 솔직한 말에 정호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일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맞아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해야 하니까요. 미소의 말에는 진솔함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그녀가 단순히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술 더 드실래요? 미소가 정호 입가에 묻은 안주를 티슈로 닦아주었습니다. 여기 묻었어요. 그 순간 미소의 얼굴이 정호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정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미소는 다시 정호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요. 정호가 선택한 다음 곡은 이문세의 옛사랑이었습니다. 이혼한 아내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정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미소는 더 이상 서비스 차원이 아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혼의 아픔을 알고 있었거든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직도 가끔. 저도 알아요. 그런 마음. 미소가 정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닌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노래방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미소가 정호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더 있나요?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따뜻한 시간이 끝나기가 아쉬웠거든요.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미소는 평소와 다른 적극성을 보였습니다. 그녀도 정호와의 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재수는 이미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고 정호와 미소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시죠? 미소가 소파에서 정호와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네, 덕분에 마음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하셔서 걱정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 가족,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런 일 하면서도 외로우세요? 정호의 질문에 미소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은 그냥 재미로 오시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은 아무도 몰라줘요. 그럼 힘드시겠어요? 가끔은요. 특히 집에 혼자 있을 때. 미소가 정호의 어깨에 살짝 기댔습니다. 이번에는 서비스가 아닌 진짜 기대고 싶어서였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너무 조용해서. 정호도 자연스럽게 미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이상해요. 처음 만난 분인데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저도 그래요. 왜 이럴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장소, 도우미와 손님이라는 관계를 넘어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시간이 다 됐네요. 미소가 시계를 보며 아쉬워했습니다. 정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편안함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대화 오랜만에 해봐요. 저도요. 덕분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려는 정호의 손을 미소가 잡았습니다. 혹시 다음에도 오실 거예요? 미소의 질문에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이런 곳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라서. 그럼 아쉽네요. 미소는 정호에게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작별 인사였지만 두 사람 모두 뭔가 더 깊은 의미를 느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미소 씨도. 정호가 나가려는 순간 미소가 다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말 마지막인가요?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간 정호는 미소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 그리고 서로를 위로했던 그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정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젯밤 만났던 미소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정호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미소 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기 사세요? 네, 1506호에 살아요. 정호 씨는 1204호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떡하지? 미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웃에게 자신의 직업이 알려진 상황이 걱정되었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아무 말 안 할게요. 정호의 말에 미소는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1층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정호와 미소는 서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간을 피하고 복도에서 만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상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우편함 앞에서 계속 만나게 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가 먼저 용기를 냈습니다. 미소 씨,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주차장에서 마주친 순간 정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을까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웃으로서. 두 사람은 아파트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에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색하시죠? 미소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죄송해요. 이런 일로 알게 되어서. 왜 죄송해 하세요? 일하는 건데. 정호의 담담한 반응에 미소는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알게 되면 시선이 달라지곤 했거든요. 판단하지 않으세요? 뭘 판단해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카페에서의 대화는 노래방에서보다 훨씬 진솔했습니다. 서비스와 손님이라는 관계가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딸이 있어요. 22살이에요. 대학생이신가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녀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미소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군요. 네. 다른 일도 해봤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없고 쉽지 않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가끔은요. 특히 딸한테는 말 못하겠어요. 정호는 미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에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는 없으세요? 아내가 데려갔어요. 지금은 가끔 만나는 정도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정호와 미소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 산책할 때 마주치면 같이 걷곤 했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정호 씨는? 저도 비슷해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미소가 정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밥이라도 드세요. 혼자 먹기 아까운 반찬들이 있어서. 괜찮을까요? 딸이 학교에 있어서 괜찮아요. 미소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호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별거 아닌데요. 미소가 정호 옆에 앉아 밑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어깨가 닿았지만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런 집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주 오세요. 혼자 해먹기 아까울 때가 많아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좁은 주방에서 두 사람의 몸이 자주 스쳤습니다. 미소가 그릇을 씻고 정호가 닦는 동안 뒤에서 요리하는 미소를 자연스럽게 백허그하게 되었어요. 뒤에서 도와드릴게요. 정호의 팔이 미소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소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온기에 기댔죠. 고마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두 사람. 자연스럽게 미소가 정호 어깨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세요? 조금요. 어젯밤 늦게 일했거든요. 정호가 미소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에 미소는 눈을 감았어요. 이렇게 편한 시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얼굴,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첫 키스였어요. 미안해요. 정호가 당황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미소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두 번째 키스는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키스였어요. 그날 밤 정호는 미소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아침을 맞이한 미소, 그리고 오랜만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을 느낀 정호였어요. 이런 평온한 아침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미소가 정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너무 오랜만이라 꿈 같아요.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호는 평일 아침마다 미소의 집에서 나와 출근했고 미소는 정호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어차피 만들 거였는데. 정호의 넥타이를 메어주는 미소의 모습은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확고해져 갔어요.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미소가 요리하는 동안 정호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도와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소 씨가 제 인생에 와줘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요, 오빠.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미소가 정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어색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소의 딸 지은이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올 예정이었는데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내려온 것이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정호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왜 이렇게 일찍? 약속이 취소되어서. 누구세요? 지은은 정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지은아.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정호 아저씨야. 안녕하세요. 정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지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지은이 미소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엄마, 저분 누구예요? 연애하시는 거예요? 지은아,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지은의 차가운 말에 미소는 당황했습니다. 아빠라는 것은 전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은이 어릴 때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를 의미했어요. 지은은 이혼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들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정호는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미소 씨, 저는 먼저 가볼게요. 오빠, 괜찮아요. 가족끼리 이야기하세요. 정호가 나간 후 지은은 미소에게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남자랑 그만 만나세요.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지낼 이유가 있나요? 혹시 엄마 약점이라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은의 의심에 미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직업을 딸이 알게 될까봐 더욱 걱정되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이 정호와 미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요즘 1204호하고 1506호가 자주 만나던데. 그러게요. 매일 아침 같이 나가고 저녁에도 같이 들어오고.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김씨 아주머니가 다른 주민들과 수군거렸습니다. 1506호 그 여자 밤에 늦게 들어올 때가 많던데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그런 일 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고 미소는 이웃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트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정호 씨,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소가 정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제 딸까지 힘들어하는데. 미소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정호와의 관계는 소중했지만 딸과 주변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복잡했어요. 정호는 미소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며칠 고민한 끝에 정호는 지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 다니는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안녕하세요, 지은 씨.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어요? 지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제 엄마가 어쨌다는 거예요? 지은 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정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소의 사정을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딸이 오해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세요? 힘들다고요? 저희가 뭐가 부족해서요? 학비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정호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는 사무직 일한다고 했는데요. 밤늦게 일하는 사무직이 있을까요? 지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설마 어머니는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 어머니를 저는 존경해요. 정호의 말에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은과의 만남 후 정호는 미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미소는 놀랐지만 동시에 감동받았습니다. 정호가 자신을 위해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오빠, 미소 씨,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정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용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지은아. 정호 아저씨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미소는 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은아, 저 때문에 엄마가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지은이 미소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괜찮아, 지은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게요. 그리고 정우 아저씨 좋은 분 같아요. 딸의 이해에 미소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미소는 노래방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두려고요. 갑자기 왜? 손님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다른 조건 좀 더 좋게 해줄까?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미소는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과거와 작별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 후 정호의 도움으로 미소는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에 비하면 수입은 적었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첫 출근이에요. 떨려요? 조금요. 하지만 기뻐요. 정호가 미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었어요. 화이팅! 미소의 첫 출근을 배웅한 정호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며칠 후 지은도 서울에서 내려와 정호와 제대로 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정호 아저씨,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지은 씨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는 제가 엄마 도와드릴게요. 세 사람이 함께 하는 첫 식사 자리는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웃들의 시선도 점차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소가 낮에 카페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해가 풀렸거든요. 1506호 그분 카페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러게요. 참 열심히 사시네요. 1204호 남자분도 괜찮은 분 같던데. 어울려요. 관리사무소 김씨 아주머니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보기 좋네요. 둘 다 혼자 사셨으니까. 소문은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이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소는 카페 일에 완전히 적응했고 사장님의 신뢰도 받고 있었어요. 지은도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엄마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호와 미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거든요. 미소야, 결혼하자. 어느 봄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 정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을 소개하고 싶어. 오빠.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에서 포옹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노래방에서부터 시작된 인연이 이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지은이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정호 아빠. 두 분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지은아. 정호 아빠도 엄마를 만나서 많이 밝아지셨어요. 두 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요. 하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호 씨, 미소 씨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 후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지은도 방학 때마다 와서 함께 지내는 따뜻한 가정이 되었어요.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좋았어. 당신은? 카페에서 새로운 메뉴 배웠어요. 나중에 만들어 줄게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우와 미소가 손을 잡고 지은이도 엄마 어깨에 기대는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야. 우리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시작된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미소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승진했고 정호도 회사에서 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사람의 가족에는 더욱 깊어졌어요.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지은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뭔데? 결혼해요. 남자친구가 프러포즈했어요. 정말? 축하해. 미소와 정호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빠도 엄마 만나서 행복해지는 모습 보고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아,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 덕분에 제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정호와 미소는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노래방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전혀요. 그냥 힘든 하루를 달래주는 만남인 줄 알았어요. 운명이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우연한 장소에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사랑에는 시작하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정호와 미소는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입니다. 정호가 미소의 직업을 알고도 그녀를 사랑했던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정호와 미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든 진짜 사랑은 가능하니까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나이 68세,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부부관계라는 것은 오래전에 잊어버린 단어였죠. 그냥 서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새로운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이야. 남편이 떠난 후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사람이 사라지니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를 찾기 힘들었죠. 자녀들은 다 자라서 제각각의 가정을 꾸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보게 되었고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창가에 앉아 책 읽기, 동네 산책.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이 떠난 후 한동안은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40년 넘게 아내로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화는 작년 겨울 제 막내딸이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시작됐어요. 딸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운동 좀 하세요.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골다공증도 예방되고. 처음엔 귀찮아서 핑계를 대봤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드실지. 그래도 건강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제발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걱정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집 근처 작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나이에 헬스장이라니. 하면서요. 헬스장에 첫날 갔을 때가 생생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 저 혼자 할머니라니. 그런데 의외로 그곳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특히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었어요. 그곳에서 트레이너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는데 같은 반에 정말 우연히도 저와 비슷한 처지의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김준호 씨, 71세셨죠. 그분도 배우자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같은 운동 수업에 참여하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정도.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가끔 함께 걸어 나오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근처 작은 찻집에서 차 한 잔을 마시게 되었어요. 준호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진심으로요. 남편이 떠난 후 억지로 웃는 척은 많이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점점 그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에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혹시 오늘은 준호 씨가 안 오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되었고요. 꽃집 앞을 지나면서 예쁜 꽃을 보면 준호 씨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맛있는 빵집을 지나면 준호 씨에게 사다 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준호 씨가 저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데 갑자기 손을 잡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20대 소녀처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남편을 배신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연애라니 사람들이 웃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집에 돌아와 밤새 생각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남은 시간은 행복하게 살자. 다음 날 준호 씨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분을 좋아한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영화도 보고 같이 요리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면서 느끼는 따스함,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그 느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제 나이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첫 키스는 오래되어 버릇이 없어졌는지 서툴렀어요. 서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가 다시 여자로서 존재한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깨달았죠.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남편과도 오랫동안 그런 관계가 없었고
제 나이에 내 몸을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요. 준호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나 봐요. 서로 천천히 가자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늙은 몸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긴장도 많이 했죠. 하지만 준호 씨가 정말 배려심 깊게 대해주었어요. 서두를 것 없어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관계와는 다르지만 나이 들어서의 친밀함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서로의 몸을 천천히 알아가는 과정, 서투르지만 진심을 담은 손길, 그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나이 들면 그런 욕구가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조금 달라질 뿐이지요. 더 느리고 더 깊고 어쩌면 더 의미 있게 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젊었을 때처럼 체력이 좋지는 않아요. 관절도 아프고 숨도 차고 때로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으니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준호 씨는 고혈압이 있고 저는 당뇨가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도 서로의 건강 상태를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웠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저희 나이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주셨고요. 그렇게 의학적인 조언도 얻고 서로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면서 저희만의 방식을 찾아갔어요. 때로는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고 때로는 조금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라는 걸 배웠어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 중 하나는 자녀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래도 숨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결국 큰맘 먹고 자녀들에게 준호 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다양했어요. 큰딸은 처음에 놀라더니 곧 축하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기뻐요. 라고 말해주었죠. 아들은 조금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버지를 대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웠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반응은 막내딸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반대했거든요. 엄마, 그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봤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막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를 만나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자녀들의 걱정 중 하나는 사회적 시선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게 걱정됐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실제로 동네 어르신 몇 분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기도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는 말들이 들리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되었지만 점점 신경 쓰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특히 헬스장에서 만난 또래분들은 오히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해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준호 씨와의 관계는 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준호 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제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해요.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 같이 영화를 보며 나누는 대화, 손을 잡고 걷는 산책. 소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혼자였을 때는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죠.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습관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대화로 풀어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적인 결혼보다는 서로의 마음으로 약속하는 동반자 관계를 생각하고 있죠.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요. 자녀들에게는 재산 문제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정리할 계획이에요. 준호 씨와 저는 각자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재산에 대한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이것이 사랑과 돈 문제를 분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미래가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준호 씨를 만나고 나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주름이 늘어가고 몸이 아프고 점점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나이 들매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삶의 지혜, 더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이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요. 특히 준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형태가 달라질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마무리하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처음에는 부끄럽고 망설여졌지만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면서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되신 분들,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들,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세요.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시선이나 편견에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 봄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